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15년간 함께 살아온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이분은 제 아버지. 아버지 소리 집어치워. 손까지 잡고 있었으면서 아직도 거짓말이야. 목이 터져라 외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며느리의 절규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모여든 그 자리에서 공개 처형당하듯 모욕을 당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우리를 속여왔구나. 아이도 못 낳더니 이제는 바람까지 피우고. 비 오는 밤 15년의 추억을 캐리어 하나에 담고 쫓겨나는 그녀의 뒷모습은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 뒤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30년 전 먼지 쌓인 앨범에서 마주친 그 얼굴에 경악하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15년간 구박하고 미워했던 바로 그 며느리가 자신이 청춘을 걸고 사랑했던 남자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운명은 잔인한 장난을 치듯 첫사랑의 딸을 며느리로 보내주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15년간 그 아이를 괴롭혔던 시어머니는 마침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미안하다. 내가 널 며느리로만 봤지. 넌 내 과거와 이어진 운명의 아이였구나.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겪은 후 이 가족에게는 15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선물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찐사연방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충격적인 장면.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운명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는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된 파국이 어떻게 30년 만에 기적적인 화해로 이어지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담은 실화 기반 드라마입니다. 오해와 갈등, 그리고 숨겨진 진실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되고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운명의 실타래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0년대 말 한 상견례 자리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태석과 수진의 상견례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집안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태석이 데려온 며느리감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45살의 정부는 과부로 홀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온갖 고생을 다하며 태석을 대학까지 보냈으니 며느리를 고르는 눈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분도 미소를 지으며 맞인사를 했죠.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 신부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요. 대신 사진이라도 모셔왔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하며 정갈한 액자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정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 저분이 아버님이세요? 정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하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꿈속에서 만났던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네, 제 아버지입니다. 대학 교수셨어요. 수진이 자랑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부는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정분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20살 무렵 어떤 남자와 함께했던 시간들.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님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나 보네요. 수진 씨도 아버님을 많이 닮으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애써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견례는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은 혼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태석과 수진은 부끄러워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정부는 겉으로는 웃으며 대화에 참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사진 속 남자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진이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정분도 정중하게 답례했죠. 저희야말로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분의 마음은 온통 그 사진에 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혹시 동네에서 본 적이 있나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정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체면을 중시하는 정분으로서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혼사 준비에 바쁜 일상 속에서 정부는 그 불길한 예감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마치 먼지가 쌓인 옛 앨범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듯이 그 기억도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둔 게 팔자 사나운 거야. 결혼한 지 15년이 흐른 어느 날 정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지도 벌써 몇 년째였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정부는 수진을 그럭저럭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 불명이라고 했지만 정부는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돌렸습니다. 15년 동안 뭘 했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벌써 손자 손녀까지 낳아주는데 정분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그때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변명을 해봤자 더 큰 질책이 돌아올 뿐이었으니까요. 태석은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지만 집에서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태석이 아내를 감싸면 정부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감싸니까 저 애가 더 버릇이 없어지는 거야. 수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부는 수진이 만든 음식에 대해서도 불평이 많았습니다. 간이 짜다, 싱겁다, 모양이 이상하다, 온갖 트집을 잡았죠. 우리 시댁에서는 원래 나물을 이렇게 무치지 않아. 내가 배운 게 그것밖에 안 되니? 정분이 창거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수지는 몇 번이나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났지만 겉으로는 네,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정부는 수진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요리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정말 쓸모없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수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반박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태석은 아내의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서 수진이 조용히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참자.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면 마음이 누그러지실 거야. 하지만 태석 역시 어머니 앞에서는 강하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학교에서만큼은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수진을 좋아했고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예쁘세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말에 수진은 잠시나마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항상 한 번씩 깊게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꾸중을 들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어느 날 수진은 친정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수진이 눈물을 흘리자 어머니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내 아버지라도 살아계셨으면. 어머니의 말에 수진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분의 불만은 사소한 일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수진이 화장품을 조금이라도 바르고 있으면 시집와서 누구 좋으라고 꾸미냐고 했고, 친구들과 만나려고 하면 집안일은 팽개치고 놀러 다니기만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살다 보니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진은 이 집에서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석을 사랑했고 이 결혼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시어머님 마음도 풀리시겠지 하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태석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을 때 아내를 달래주고 가끔은 둘이서만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분의 마음속에는 수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계속 자라고 있었거든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수진을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저 애 참 착한데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을 할까? 하지만 누구도 직접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남의 집 고부 갈등에 끼어들기는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진과 정분의 관계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골이 패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참고 견뎠고 정분은 불만을 키워갔습니다. 태석은 두 여자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뒤바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폭풍우가 이 가족을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분아, 이거 봐. 내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고 있어. 동네 친척 순옥이가 정분의 손에 사진 한 장을 쥐어주는 순간 정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진이 어떤 남자와 카페에서 다정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강남에서 쇼핑하다가 우연히 봤어. 내 며느리가 어떤 남자랑 손까지 잡고 있더라고. 나도 깜짝 놀라서 몰래 사진을 찍었지. 정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수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사한 표정으로 남자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남자는 중년의 신사 같아 보였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군지 알아? 정분이 물었지만 순옥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런데 둘이 정말 친해 보이더라. 수진이가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 처음 봤어. 정분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5년 동안 자신 앞에서는 한 번도 밝게 웃어본 적이 없던 며느리가 다른 남자 앞에서는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다니. 내 눈이 정확했어. 저 여자 원래 그런 여자였어. 정분아, 이거 태석이한테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순옥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사진을 꽉 쥐고 이를 갈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태석이가 알아야 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여자와 살고 있는지 말이야. 그날 저녁 태석이 퇴근하자마자 정부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내 아내가 하는 짓을 봐. 태석은 사진을 받아들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내 아내가 바람 피우고 있어. 다른 남자랑 손잡고 데이트하고 있다고. 정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수진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수진을 보며 정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아직도 태연하게 인사를 하네. 정말 뻔뻔하기도 하지.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어리둥절해하자 태석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남자가 누구야? 수진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이분은 수진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분이 가로막았습니다. 오해? 손까지 잡고 있으면서 오해라고? 15년 동안 우리를 속여온 거야.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해명하려 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이분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그냥 상담을 받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정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웃기지 마. 상담을 받을 때 손을 잡아? 그렇게 다정하게 웃어? 정분의 목소리는 온 집안을 울릴 정도로 컸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태석도 혼란스러웠습니다. 15년 동안 믿어온 아내였지만 사진 속 모습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수진아,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 이 남자가 누구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은 수진이 말하려 했지만 정분이 또 가로막았습니다. 설명은 무슨, 현장을 찍힌 주제에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동네에서도 이 사건은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순옥이가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정분이네 며느리가 바람 피운다더라. 사진까지 찍혔다는데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학교에서도 위축되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수지는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기를 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수진을 보기만 하면 화를 냈고 태석은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태석 씨, 얘기 좀 해요. 수진이 남편에게 말을 걸어도 태석은 시큰둥하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나를 속여온 거냐? 어느 날 밤 태석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와 언제부터 만난 거야?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태석의 마음에도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가끔 늦게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학교 일이 있어서라고 말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때도 그 남자와 만났던 건가? 정부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수진을 비난했습니다. 15년 동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바람을 피우다니. 정말 배은망덕한 여자야. 수진은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으로 인해 15년 동안 쌓아온 이 가족의 평화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진은 억울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태석은 혼란 속에서 아내를 의심했으며
정부는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며 더욱 거세게 며느리를 몰아세웠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진 속 남자는 정말 수진의 불륜 상대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가족에게 더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정분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지 3일째 되는 날, 마침내 참을성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따가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오해해요. 수진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정부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에서 먹고 자면서 우리를 속여온 주제에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 태석은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의식되었고 혹시 소문이 회사까지 퍼졌을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후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태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동네 아주머니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키운 며느리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정부는 사진을 다시 꺼내 보여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정부나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옆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우리를 속인 여자가 무슨 가족이야. 처음부터 수상했어. 아이도 못 낳더니 이런 짓까지 하고. 수지는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비난받는 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1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바람까지 피운다니. 정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며느리를 뒀을까? 정말 팔자가 사나워. 태석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석아 왔니? 어서 와서 앉아. 내 아내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마.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태석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네 분들까지 오시게 해서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정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하긴 뭘 그만해.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인데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정부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 다 됐어.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던 탓에 얼굴이 몰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뭘 말하겠다는 거야? 또 거짓말할 거야? 정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제 아버지의 제자분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탁하신 분이고요. 아버지 제자?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태석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해도 믿어주실 것 같지 않아서요. 그리고 그냥 가끔 안부를 묻고 조언을 구하는 정도였어요. 거짓말 마. 손까지 잡고 있었으면서. 정분이 재차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왜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 남자를 만난 것은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몇 달 전 우연히 아버지의 옛 동료를 통해 연락이 닿았고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을 해도 믿어줄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 정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
나는 더 이상 내 얼굴 보기도 싫어. 동네 아주머니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분아, 그래도 너무 심한 것 아니야? 가족끼리 이야기로 풀어야지. 하지만 정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태석은 갈등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사진은 너무나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분노가 이 정도까지 치달은 상황에서 아내를 감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그 남자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태석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태석의 눈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이 가족에게 가장 길고 괴로운 밤이었습니다. 수진은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고 태석은 거실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으며 정부는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가족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어둡고 차가운 비였습니다. 정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 짐 싸. 오늘 당장 나가야 한다고 했지. 정분의 목소리는 어제보다도 더 차갔습니다. 수진은 어쩔 수 없이 캐리어를 꺼내 짐을 쌌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추억들을 작은 가방 하나에 담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결혼사진, 태석과 함께 찍은 여행사진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찍은 몇 안 되는 사진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의미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정부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태석도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비 오는 저녁, 수진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15년 동안 살았던 집,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던 그 집을 등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밤, 정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특히 그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정부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처음 상견례 때도 수진 아버지 사진을 보고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정부는 벌떡 일어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깊숙한 서랍 맨 아래에는 오래된 앨범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앨범을 30년 만에 처음 꺼내든 정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1987년대 말 20살 정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김영호.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학생이었던 그 남자의 사진 말입니다. 아, 맞다. 영호. 정분의 입에서 30년 만에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남자가 왠지 며느리 수진과 너무 닮았습니다. 정분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수진이 아버지가 정부는 상견례 때 봤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신부 아버지의 사진. 분명히 영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충격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바로 영호의 딸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15년 동안 자신이 구박하고 미워했던 며느리가 첫사랑의 딸이었다니. 내가 뭘 한 거야.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호의 딸을 15년 동안 괴롭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람 피운다며 집에서까지 내쫓았습니다. 정부는 앨범의 다른 페이지들을 넘겨봤습니다. 영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몇 장 더 있었습니다. 한강변에서 찍은 사진,
명동 다방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 만남에서 찍은 사진까지. 마지막 사진을 보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호가 자신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부는 영호를 원망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결국 집안의 반대에 굴복한 그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시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영호, 너도 힘들었구나. 정부는 사진 속 젊은 영호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 책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 모든 것이 아버지 영호를 닮아 있었습니다. 정부는 수진이 사진 속에서 만났던 남자를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이제 보니 그 남자도 영호와 비슷한 연령대였습니다. 혹시 영호의 동료나 친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수진이 말이 맞았던 건가? 정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제자나 동료를 만나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분의 마음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15년 동안 수진을 미워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익숙한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뭔가 불편했던 감정, 그것이 바로 영호에 대한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수진에게서 영호의 모습을 봤고 그래서 더욱 거부감을 느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감정이 며느리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손목에 있는 낡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태석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정분의 마음은 폭풍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정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영호의 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수진이 가끔 보여주던 표정들, 책을 읽을 때에 집중하는 모습,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습관들, 모든 것이 영호를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앨범을 덮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에게 사과해야 했고 태석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사실 내 아내는 내 첫사랑의 딸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수진을 집에서 내쫓은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호와의 사랑, 이별의 아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운명의 실마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 박 교수님이잖아. 내 아내 은사라더라. 합성 같던데? 태석이 회사 동료 민수에게서 들은 이 말은 그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나눈 대화였는데 민수가 그 사진을 보더니 바로 알아본 것입니다. 뭐라고? 은사라고?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응, 박영수 교수. 우리 대학교 국문과 명예교수야. 내 아내가 교대 다닐 때 강의 들었던 것 같은데? 민수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태석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은사라고? 그럼 수진이 한 말이 맞았던 걸까? 아버지의 제자가 아니라 자신의 은사였다니. 그렇다면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그런데 그 사진 좀 이상하지 않았어? 손잡고 있는 게 너무 부자연스럽더라.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누가 장난으로 합성한 건 아니야? 요즘 기술이 좋아서 사진 조작하기 쉽잖아. 태석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합성?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자신이 아내를 의심하고 어머니가 집에서 내쫓은 것은 모두 억울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민수야, 정말 확실해? 그 사람이 박 교수라고? 태석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 확실해. 내가 그 교수님 수업 3년 동안 들었거든. 그날 오후 태석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말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5년 동안 함께 산 아내를 한순간에 의심했고 어머니의 분노에 휩쓸려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퇴근 후 태석은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이 머물고 있을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친정 문 앞에 서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태석이 왔구나. 그런데 왜 혼자 왔니? 수진 어머니의 표정은 서늘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있나요? 할 말이 있어서요. 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있긴 하지만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안 먹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태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방문 앞에서 태석이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며칠 동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태석은 그런 아내를 보니 더욱 미안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사진 하나 때문에 저를 의심했잖아요. 태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회사 동료가 그러는데 그 사진 속 남자가 내 은사라고 하더라. 박 교수라고.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서야 알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박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러 뵌 거라고. 그럼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태석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교수님이 아버지와 동기셨어요. 몇 달 전에 우연히 연락이 닿아서 아버지 얘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태석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어머니 말에 휩쓸려서.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를 집으로 받아주실까요? 태석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을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 집에서 정부는 혼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깨달은 진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영호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15년 동안 첫사랑의 딸을 괴롭혔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정부는 서랍에서 다시 옛 앨범을 꺼냈습니다. 영호의 사진을 보니 수진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제 보니 닮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석이 돌아온 것입니다. 정부는 서둘러 앨범을 정리했습니다. 어서 와라. 밥은 먹었니? 어머니, 제가 알아봤는데
태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가 수진이 은사래요. 합성 사진일 수도 있다고 하고요. 정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사? 그럼 수진이 한 말이 맞았던 건가요? 자신이 억울하게 며느리를 몰아세운 건가요? 정말이야?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동료가 직접 아는 사람이래요. 박영수 교수님이라고. 박영수?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정분의 가슴이 더욱 요동쳤습니다. 혹시 영호의 동기나 후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적으로 비슷한 나이대이고 같은 국문과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야 해요. 태석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정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진을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어떤 얼굴로 며느리를 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알게 된 비밀까지 생각하면 더욱 어려웠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널 며느리로 미워했지만 넌 내 과거와 이어진 운명의 아이였구나. 수진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본 정분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은 지 일주일 만에 들려온 소식은 수진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이틀 전에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가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진 것 같습니다. 의사가 태석에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태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수진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15년 동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지 못했던 것도 후회되었고 마지막에는 사진 하나 때문에 아내를 의심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정부는 복도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볼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석이 정분을 보고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분은 천천히 수진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며느리의 얼굴에서 영호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영호를 닮았구나. 정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보니 수진의 이마, 코, 입술 모든 것이 30년 전 사랑했던 그 남자를 닮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님, 수진이 정분을 보고 놀란 듯 말했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미워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정부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제가 부족해서. 수진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너무 잘못했어. 태석은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분의 마음속에는 더 큰 비밀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만났던 그 교수님, 박영수 교수님 맞지? 정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와 동기셨던 분이에요. 정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호의 동기라면 자신도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내 아버지 성함이 김영호시니? 수진이 놀란 눈으로 정분을 바라봤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태석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1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에게 털어놓을 때가 말입니다. 수진아, 사실은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내가 알고 있었어. 아주 오래전에 말이야. 어떻게요? 수진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아직 몸이 약해서 다시 누워야 했습니다. 정부는 깊게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67년 내가 20살 때였어. 내 아버지와 사귀었었어. 정분의 고백에 태석과 수진 모두 놀랐습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학생이었던 영호와 2년 동안 사귀었지.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아버지. 그래, 첫사랑이었어.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안 반대로 헤어져야 했지. 그 후로 3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 태석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그래, 내 첫사랑의 딸이야. 정분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뭔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알겠구나. 수진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15년 동안 구박했던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첫사랑이었다니. 이런 운명적인 인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를 미워하셨던 건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내가 영호의 딸인 줄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야. 정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목걸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반쪽짜리 하트 모양의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나에게 준 거야.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수지는 그 목걸이를 보고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도 똑같은 목걸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셨던 거라고 들었어요. 정분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운명의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연인들이 나누어 가진 목걸이가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 정분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내가 영호의 딸인 줄 알았다면 내 딸처럼 아꼈을 텐데.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버지 생각 때문에. 두 여자는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은 잔인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택한 가족으로 살아가자. 한 달 후 시골집 마당에 따뜻한 봄볕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는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맞이받았습니다. 정부는 수진을 위해 특별히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서 앉아.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수진이 일어나려 하자 정분이 말렸습니다. 아니야, 앉아 있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어머니야. 친어머니처럼 돌봐줄 테니까. 태석은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15년 동안 바라왔던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머니, 수진아, 정말 다행이다.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정부는 주머니에서 반쪽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이제 이걸 내가 가져라. 내 아버지가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야.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겠어요. 수진이 목걸이를 목에 걸자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그 목걸이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부는 영호와의 추억들을 들려주었고 수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나누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시를 좋아하고 책을 읽어주는 걸 좋아했지. 정분이 먼 눈으로 말했습니다. 너도 그런 걸 보니 정말 아버지를 닮았구나. 아버지가 어머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정말 사랑했던 분이 있었다고. 지금도 그분을 잊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정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영호도 자신을 잊지 못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랬구나. 영호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며칠 후 수지는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후 몸조리를 위한 검사였는데 의사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의사의 말에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확실한가요? 네, 6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신 것 같네요. 수지는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늘 미안해했는데 이제야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정분과 태석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임신했어? 정분이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15년 만에 드디어. 수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정분도 함께 울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수진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완성되는구나. 태석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15년 동안 품었던 걱정과 아쉬움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특별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이제부터 수진이는 무거운 일 하지 말고 몸조리만 해. 내가 다 할 테니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분의 변화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15년 동안 어머님께 못된 며느리였는데 수진이 말하려 하자 정분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잘못한 건 나야. 내가 영호의 딸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내 딸처럼 아꼈을 텐데. 며칠 후 정부는 박영수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30년 전 영호의 동기였던 그에게서 옛 친구의 소식을 더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분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박 교수는 정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자주 당신 이야기를 했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첫사랑이라고. 수진이가 영호의 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정분이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운명적인 인연이네요. 영호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그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정부는 손자를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태석도 아내와 어머니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세 사람은 다시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야. 정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운명이었어. 영호와 내가 헤어졌지만 하늘이 우리를 다시 이어준 거야. 너를 통해서 말이야. 태석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자. 우리 세 사람이
그리고 태어날 아기까지 함께 말이야. 해가 저물어가는 마당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오해와 갈등으로 얼룩졌던 15년의 세월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운명적으로 만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부는 첫사랑의 딸인 줄 모르고 15년 동안 며느리를 구박했고, 수지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했던 분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된 오해가 이렇게 큰 진실을 밝혀내게 될 줄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정분의 입장이었다면 며느리에 대한 첫인상과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하려 노력하셨을까요? 그리고 태석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또 수진의 입장에서는 15년간의 구박을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는 것이 정말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든 시간을 거쳐야 하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